인연을 쇠파이프로 조져라. 목소리가 사무실을 찢었다. 강태식 대대장이었고 그의 손에는 차가운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고 옆구리가 욱신거렸으며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다.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았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식이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쇠파이프가 어깨를 가격했고 뼈 안쪽에서 둔한 진동이 올라왔다. 순간 숨이 막혔고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강태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군복깃에 피가 튀었다. 행정과장 김성호는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며 시선을 돌렸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누구도 내 쪽을 보지 않았다. 쇠파이프가 다시 바닥을 쳤다. 금소금이 방안을 울렸고 그 소리가 잦아들자 침묵만 남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태식을 똑바로 봤고 눈을 깜빡이지 않았으며 감정을 지웠다. 그의 얼굴엔 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지금은 견딘다. 하지만 기억한다. 그로부터 72시간 후 강태식 대대장은 헌병대에 끌려가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복도에는 헌병 4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누구도 강태식을 동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을 봤다. 벽에 기댄 채 서 있었고 입술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며 손에는 하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강태식의 시선이 내게 왔다.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떨리는 눈빛이었으며 입을 때려다 말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감정은 없었고 단지 끝이 났다는 것만 확인했으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헌병대장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이수진 소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고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태식이 끌려갔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군화 소리만 메아리 쳤으며 마침내 문이 닫혔다. 조용해졌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 울렸고 복도에는 나 혼자만 남았으며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작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 증거가 있었으며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72시간 동안 조용히 모은 증언들. 나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고 붉은 자국이 흰 천에 번졌다. 병영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다.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숨을 쉴 수 있었고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새 한 마리가 날아갔으며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걸었다. 천천히 그리고 똑바로. 그때 생각했다. 강태식은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복모를 쓴 모습, 가슴에 별 3개, 그리고 차갑고 단단한 눈빛. 이수정 중장,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 강태식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것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3일 전, 아무도 모르는 사이,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니다. 증거로 한다. 72시간 전 그날 아침 모든 게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햇살이 뜨거웠고 모래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으며 땀이 등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점호가 시작됐고 병사들이 줄을 맞춰 섰으며 구령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다. 나는 뒤쪽에 서 있었다. 햇빛이 계급장에 부딪혀 반짝였고 군복은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다. 전투화엔 내 하루가 비칠 만큼 광을 냈다. 병사들의 뒷모습이 일렬로 늘어섰고 아침 공기는 건조하고 뜨거웠으며 멀리서 훈련병들의 구호 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때 시선이 느껴졌다. 피부에 낯선 시선이 닿는 것 같았다. 등줄기가 서늘해졌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강태식 대대장이 본부 건물 계단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연기 냄새가 바람결에 섞여왔다. 그는 계단 난간에 기댄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의 눈이 내게 고정되어 있었고 시선이 내 몸을 천천히 훑어내렸다. 어깨에서 시작해 허리를 거쳐 다리까지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는 시선을 피했다. 다시 앞을 봤고 점호에 집중하려 애썼으며 어깨에 알 수 없는 긴장이 쌓였다. 병사들의 구호 소리가 들렸지만 잘 들리지 않았고 귀에서 맥박 소리만 쿵쿵 울렸으며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다. 점호가 끝나고 훈련이 시작됐다. 병사들이 뛰었고 구호 소리가 훈련장을 채웠으며 먼지가 공중에 날렸다. 나는 훈련병들의 자세를 점검했고 동작을 교정했으며 목소리를 높여 구령을 넣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고 군복이 등에 달라붙었으며 햇살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때 뒤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다가오는 소리였고 점점 가까워졌으며 내 뒤에서 멈췄다. 돌아봤다. 강태식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 같은 게 걸려 있었으며 손에는 아직 담배가 들려 있었다. 이소희. 목소리가 낮았고 담배 연기가 내 쪽으로 흘러왔으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차렷 자세를 취했다.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고 등을 곧게 폈으며 손을 바지선에 붙였다. 예, 대대장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했고 호흡을 고르게 했으며 표정을 지웠다. 강태식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군화 끝이 내 전투화와 거의 닿을 듯 가까웠고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올라왔으며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훈련장의 소음은 멀어졌고 세상이 좁아졌으며 오직 그와 나 사이의 공간만 남은 것 같았다. 훈련 제대로 시키고 있나? 말투는 평범했지만 무언가 비틀려 있었고 조롱이 섞인 것처럼 들렸으며 끝을 길게 늘어뜨렸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짧게 대답했고 시선은 여전히 정면을 향했으며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폈다. 강태식이 웃었다. 비웃음이었고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내 몸을 훑었으며 목에서 시작해 가슴을 거쳐 허리까지 천천히 내려갔다. 그는 연기를 내뿜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이 따가웠다. 여군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알지? 담배를 땅에 던졌고 군화로 비벼 껐으며 마지막 연기가 피어올라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으며 이를 살짝 깨물었다. 강태식이 돌아섰다. 천천히 걸어갔고 군화 소리가 멀어졌으며 훈련장에는 다시 병사들의 구호 소리만 남았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내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으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답답했고 등에 흐르던 땀이 차갑게 식었으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훈련병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귀에서는 여전히 맥박 소리가 울렸으며 입안이 바짝 말랐다. 훈련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였다.
책상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으며 강태식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저녁까지 작성. 보고. 글씨는 거칠었고 마침표가 3개 찍혀 있었으며 종이가 약간 찢어져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서류를 펼쳤고 볼펜을 집어들었으며 창밖을 잠시 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으며 병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 웃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서류를 쓰기 시작했다. 손이 움직였고 글씨가 종이에 새겨졌으며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각이 자리 잡았고 무겁고 끈적하며 사라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몰랐다. 그것이 첫 균열이었고 앞으로 72시간 뒤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저녁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졌다. 복도에는 군화 소리만 울렸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으며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숙소로 가는 길이었다. 하루가 끝나가는 걸 느꼈고 어깨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행정과장 김성호였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복도 조명이 얼굴 반을 잘라 그림자를 만들었고 눈빛은 읽을 수 없었다. 그가 말했다. 대대장이 행정반으로 오라 한다고. 순간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고 발끝이 잠시 멈췄다. 지금 당장이라고 했다. 그는 뒤돌아 걸어갔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쉬며 군복깃을 바로잡았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다. 내 군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행정반 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강태식의 낮은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웃음이 겹쳤다. 문틈으로 연기가 흘러나왔고 매캐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노크 소리 2번.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뒤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라.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연기로 뿌옇게 차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퍼져나가지 못하고 허공에 멈췄다. 강태식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김성호는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작전과장 이준호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나를 바라봤다. 나는 문 앞에서 차렷 자세를 취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의 시선이 그 위를 가리켰다. 아직 다 쓰지 못했다는 걸 알아챈 듯 입꼬리가 비틀렸다.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이 날아와 바닥을 쳤다. 딱 하는 소리만 울렸다. 강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밀리며 끽 소리를 냈고 그는 천천히 걸어왔다. 군화 밑창이 바닥을 짓눌렀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다가왔다. 얼굴이 가까워졌다.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의 숨결이 닿는 거리였다.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으며 물었다. 오늘 저녁까지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표정이었다. 나는 짧게 숨을 삼켰다.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쇠파이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빛을 받은 금속 표면이 차갑게 번쩍였다. 그가 책상을 내리쳤다. 쾅 하는 소리. 서류가 흔들렸고 종이가 공중에서 떨어졌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손이 쇠파이프를 쥔 채 내 어깨 가까이로 움직였다. 닿지는 않았다. 그저 위협하듯 공기를 가르며 멈췄다.
등줄기를 따라 땀이 식어갔다. 그는 다시 책상을 쳤다. 금소금이 울렸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다. 여기서 써. 그 말 대신 행동으로 들렸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책상 앞에 섰다. 손이 떨렸지만 의자에 앉았다. 볼펜을 쥐었다. 그는 내 뒤에 섰다. 숨소리가 들렸다. 쇠파이프를 손끝으로 돌리는 소리도. 김성우는 여전히 창가에 있었다. 이준호는 팔짱을 낀 채 고개만 약간 숙이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볼펜 끝이 종이를 긁었다. 글씨는 삐뚤어졌고 잉크가 번졌다. 그는 내 어깨 뒤에서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쇠파이프가 책상을 스쳤다. 금속이 내 손 옆을 스쳐갔고 종이가 바닥으로 흩날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태식의 눈빛엔 분노와 확신이 섞여 있었다. 김성우가 담배를 비벼 끄는 소리가 들렸다. 재떨이에 불씨가 눌리고 연기가 마지막으로 피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새벽 2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쇠파이프가 책상을 치는 소리가 리듬처럼 이어졌고 그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복도로 나오자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내 군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아도 쇠파이프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이었다. 다음 날 저녁 다시 불려갔다. 이번에는 행정병이 아니라 김성우가 직접 왔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고개만 끄덕였고 대대장실 단 한마디만 남겼다. 복도를 걷는 내내 공기가 달랐다. 병사들이 스쳐갔지만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돌렸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점점 선명해졌다. 대대장실 문 앞에서 멈췄다. 안쪽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술 냄새가 새어나왔다. 김성우가 2번 노크했다. 잠시 뒤 웃음이 멎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이 열렸다.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책상 위엔 소주병이 널려 있었다. 강태식, 김성우, 이준호. 셋이 그곳에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뿌옇게 번지고 공기가 눌려 있었다. 강태식은 붉은 얼굴로 소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나를 훑었다. 어제 보고서 엉망이더라. 혀가 약간 꼬였고 냄새엔 술이 섞여 있었다. 나는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시선을 정면에 두고 숨을 가다듬었다. 다시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천천히 다가왔다. 군화가 바닥을 짓눌렀고 거리가 좁혀질수록 숨이 막혔다. 얼굴이 가까워졌다. 술 냄새가 진하게 스쳤다. 순간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뺨이 터졌고 귀에서 이명이 울렸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고개가 돌아갔지만 다시 정면을 향했다. 다시 한 번 손이 날아들었다. 반대쪽 뺨이 불타올랐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창가에 김성우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이준호는 소파에서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지켜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다. 강태식이 서랍을 열었다. 쇠파이프 하나가 들어 올려졌다. 형광등 아래 금속의 차가운 선이 번뜩였다. 인연을 쇠파이프로 조져라. 턱짓으로 이준호를 가리켰다. 이준호가 일어났다. 무표정한 얼굴. 그는 파이프를 건네받고 무게를 재듯 손끝으로 툭툭 쳤다. 내 앞에 서더니 낮게 말했다. 무릎 꿇어.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멎었다. 책상을 치는 소리가 터졌다.
소주병이 넘어지며 술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바닥이 닿았다. 쇠파이프가 내려왔다. 어깨를 때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온몸이 흔들렸다. 전기가 흐르듯 통증이 퍼졌다. 다시 내려왔다. 등을 쳤다. 숨이 막혔고 손끝이 떨렸다. 여자 주제에 똘똘하네. 강태식의 비웃음이 들렸다. 쇠파이프가 다시 옆구리를 때렸다. 숨을 쉴 때마다 칼날 같은 통증이 찔렀다. 김성우는 담배를 끄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비겁했고 침묵은 공범이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금소금이 울리고 침묵이 이어졌다. 강태식이 다가와 내 어깨를 군화로 눌렀다. 무게가 뼈를 짓눌렀다. 이게 군대야. 내가 어디서 감히. 침이 튀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고통을 삼켰다. 지금은 견딘다. 하지만 기억한다. 이 순간을, 이 사람들을, 이 고통을. 그의 발이 떨어졌다. 명령이 짧게 내려왔다. 끌고 나가. 이준호가 내 팔을 잡았다. 몸이 끌려나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이 깜빡였다. 숙소 앞에 던져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다. 피가 섞인 물이 흘러내렸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다. 침대에 앉았다. 군복을 벗었다. 멍이 든 옆구리 위로 결심이 서서히 올라왔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봤다. 고통 속에서 단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건 끝이 아니다. 증거를 모은다. 그리고 복수한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이 켜졌다. 그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입가가 살짝 올라갔다. 아팠지만 웃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의무실에 가지 않았다. 멍은 화장으로 가렸고 찢어진 입술엔 립밤을 발랐다. 군복을 입을 때마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거울 속의 얼굴엔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차분함만 남아 있었다. 복도를 지나며 병사 몇 명과 마주쳤다. 그들은 잠시 나를 봤지만 금세 시선을 내렸다. 말 한마디 없었고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다. 점호가 끝난 뒤 나는 창고 쪽으로 향했다. 서류를 정리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혼자 있고 싶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먼지 사이를 비췄다. 서류를 펼치며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장면에 붙잡혀 있었다. 쇠파이프가 내려치던 소리, 차가운 바닥, 군화의 무게. 그 모든 게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때 천장 구석에서 붉은 점 하나가 깜빡였다. CCTV였다. 렌즈가 창고 안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혹시 모든 게 찍혔을지도 모른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복도로 나왔다. 행정반 옆 관리실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은 문이 눈에 들어왔다.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다. 안에는 책상과 모니터 몇 대, 그리고 녹화 장치가 있었다. 화면엔 복도와 훈련장, 창고가 차례로 비쳤다. 녹화 표시등이 빨갛게 켜져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날짜를 선택했다. 어제. 파일 목록이 떴고 복도 화면 속에 어제의 내가 있었다. 김성우가 나를 부르던 장면, 대대장실 문 앞,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USB를 꺼냈다. 포트에 꽂고 파일을 복사했다. 진행 막대가 천천히 차올랐다.
방 안엔 숨소리만 들렸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췄다. 숨을 죽였다.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문이 열렸다. 군화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누군가 책상 앞에 멈췄다.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 짧은 한숨, 담배 냄새. 김성우였다. 그는 잠시 모니터를 보고 마우스를 클릭하더니 이내 돌아섰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저려 있었지만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창고로 돌아와 서류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떨렸고 주머니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다. 짧게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증거. 이제 시작이다. 그날 오후 훈련장에서 한 병사가 다가왔다. 이병 계급장을 단 젊은 얼굴이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의 입술이 몇 번 움직이다가 멈췄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전화번호를 적고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짧은 경례, 그리고 돌아서는 뒷모습. 걸음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훈련장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를 바라봤다. 두 번째 증거. 목격자.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USB를 꺼내 손에 쥐었다. 녹음 파일, 영상, 그리고 병사의 진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수첩을 꺼내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CCTV 영상, 복도, 녹음 파일, 대대장실, 목격자, 김민수 이병.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들렸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병영의 불빛이 켜졌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USB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48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숨을 고르고 주먹을 쥐었다.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니다. 증거로 한다. 이틀이 지나는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과를 소화했다. 훈련장에 나갔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멍은 여전히 화장으로 가렸다. 옆구리 통증은 진통제로 버텼고 복도에서 강태식과 마주칠 때마다 그는 이긴 사람처럼 비웃음을 흘렸다. 그 표정은 마치 봐라, 결국 넌 아무것도 못하잖아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는 나를 꺾었다고 믿었다. 김성우와 이준호는 여전히 시선을 피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 주머니 속 USB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내 핸드폰엔 그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병 김민수가 이미 헌병 때에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금요일 오후 나는 조용히 휴가 신청서를 냈다. 행정병은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고 그 무표정한 얼굴에는 미묘한 불안이 스쳤다. 승인된 휴가증을 손에 쥐었을 때도 손끝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와 사복으로 갈아입었고 청바지와 검은 셔츠, 운동화를 신은 채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엔 군인이 아닌 낯설 정도로 평범한 여자가 서 있었다. 가방 속에는 USB와 핸드폰, 그리고 김민수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다. 지퍼를 천천히 잠그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부대 정문으로 향하는 길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고 멀리서 훈련병들의 구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문 초소의 헌병이 휴가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자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쇳소리가 삐걱하며 울렸고
그 순간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은 분명 달랐다. 자유의 냄새가 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서울행 버스는 3시에 출발 예정이었다. 남은 1시간 동안 나는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제 내 방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버스가 도착해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부대가 멀어지고 철조망은 점점 작아졌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버스는 논밭과 산 사이를 가르며 달렸고 창문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마치 군 생활의 마지막 잔상처럼 흘러갔다. 옆자리 할머니는 졸고 있었고 앞자리 학생들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라는 이름을 오래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3번째 신호 후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엄마 지금 서울 가는 중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오늘 저녁 집으로 오라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짧게 말했다.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다. 터미널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할 때 사람들의 발소리와 대화가 복잡하게 뒤섞였다. 그 소리가 묘하게 현실감을 되찾게 해줬다. 용산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 지상으로 나오자 국방부 청사가 눈앞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나는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경비병에게 신분증을 내밀자 그는 확인 후 출입증을 건넸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높은 천장 아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엘리베이터를 가리켰고 나는 7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엔 여전히 멍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입술 상처는 덜 아물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점점 빨라졌고 문이 열리자 복도 끝 감찰실 팻말이 시야에 들어왔다. 노크 소리 뒤로 들린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중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물었다. 이수진 소위입니까? 경례를 마친 나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신고 내용이 심각합니다. 확실합니까?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예, 이 안에 있습니다. 그가 컴퓨터에 꽂자 강태식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인연을 쇠파이프로 조져라. 공기가 얼어붙었고 중령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덧붙였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는 잠시 USB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이대로 진행하면 군법회의까지 갑니다. 각오되어 있습니까? 예. 진술서를 쓰는 동안 펜이 종이를 긁었고 날짜, 시간,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중령은 서류를 확인한 뒤 도장을 찍었다. 며칠 내로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다리가 풀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붉은 하늘이 서서히 어둠으로 물들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시작이다. 72시간 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에게 집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가방을 다시 메고 일어섰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발걸음이 묵직했지만 단단했다. 월요일 아침 부대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점호가 끝나고 병사들이 흩어질 때 평소와 다른 공기가 흘렀고 간부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번졌다.
행정반 쪽에서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고 나는 훈련장으로 향했지만 복도에서 마주친 김성호는 창백한 얼굴로 시선을 피했다. 그의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행정병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강태식 대대장이 긴급 소집됐다는 말과 함께 국방부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 퍼졌다. 주변 간부들의 얼굴이 굳었고 강태식은 사무실에서 나오며 군복깃을 바로 세웠다.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찌푸려진 미간으로 차에 올라탔으며 배기가스만 훈련장 위에 희미하게 남았다. 오후가 되자 소문이 번졌다. 감찰실에서 조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병사들 사이에 속삭여졌고 행정반 유리창 너머로 김성우와 이준호가 심각한 얼굴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손끝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고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화요일 오전 김성우와 이준호도 소집됐다. 헌병 2명이 부대에 도착했고 검은 승용차가 행정반 앞에 멈춰섰다.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훈련장에서 지켜봤다. 김성우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고 이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였다. 차가 정문을 빠져나갈 때 훈련장의 구호 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했다. 수요일 나에게도 연락이 왔다. 중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목요일 오전 10시 국방부로 출석하라는 지시였다. 정식 조사 절차가 시작됐다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다. 목요일 아침 나는 정복을 입었다. 계급장을 단정히 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얼굴의 멍은 거의 사라졌지만 입술의 상처 자국은 여전히 희미했다. 택시를 타고 국방부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고 운전기사는 라디오 뉴스에 집중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일정한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국방부 청사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흔들림 없이 단정했고 7층에 내려 복도를 걷는 동안 군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감찰실 앞에 도착하자 중령이 문을 열고 나를 맞았다. 그는 손짓으로 복도 끝 회의실을 가리켰다. 저쪽입니다. 조사위원회가 대기 중입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었다. 형광등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문 안쪽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노크를 2번 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간부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의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정복모를 벗어 테이블에 내려놓은 여인의 가슴에는 별 3개가 빛났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이는 이수정 중장, 내 어머니였다. 경례를 올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리켰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회의실은 고요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돌았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려 있었다. 이수진 소위 진술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중령이 서류를 펼쳤다. 내가 제출한 진술서의 날짜와 시간, 사건의 전말이 또박또박 낭독됐다. CCTV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됐고 복도를 걷는 내 모습과 대대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났다. 화면 구석의 타임스탬프가 선명히 빛났다. 이어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인연을 쇠파이프로 조져라. 강태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둔탁한 타격음과 내가 신음을 참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고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옆자리의 대령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줬다. 목격자 진술도 있습니다. 이병 김민수의 진술서가 낭독됐다. 그가 본 복도의 장면, 들었던 소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증거가 하나씩 테이블 위에 쌓여갔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강태식이 들어왔고 그의 뒤로 김성우와 이준호가 따라 들어왔다. 세 사람은 헌병의 안내를 받으며 자리로 향했다. 강태식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상석의 인물을 확인하는 순간 멈췄다. 별 3개. 이수정 중장의 눈빛이 강태식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입술이 떨렸고 시선이 나와 어머니 사이를 오갔다가 굳어버렸다. 앉으십시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공기를 단단히 얼렸다. 강태식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고 테이블에 짚은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다. 김성호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이준호는 바닥만 바라봤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강태식 대대장. 어머니가 서류를 넘기며 안경 너머로 그를 응시했다. 증거를 확인하셨습니까?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헛기침만 내뱉고 고개를 끄덕였다. 군기 위반, 폭행, 그리고 직권남용.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강태식이 입을 열었다. 그게... 목소리는 떨렸고 변명을 시도했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말이 끊겼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인정합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덮었다.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군복을 벗으십시오. 오늘부로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강태식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김성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이준호는 고개를 든 적이 없었다. 헌병들이 다가와 그들을 일으켰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엔 다시 정적이 깔렸다. 어머니가 나를 바라봤다.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빛 깊은 곳이 잠시 흔들렸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그 작은 동작이면 충분했다. 회의가 종료됐다. 간부들이 하나둘 서류를 챙기며 나갔다. 의자 끄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남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나만 회의실에 있었다. 수고했다. 짧고 담담한 한마디였다. 어머니는 정복모를 집어들고 문을 향해 걸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뒤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어머니로서의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문이 닫혔다. 회의실에 혼자 남은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국방부 앞 광장이 내려다 보였고 강태식과 김성호, 이준호가 헌병 차량에 타는 모습이 작게 보였다. 차가 멀어지며 시야에서 사라질 때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정희는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이병 김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맙다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전송 버튼을 누르고 복도를 걸었다. 군화 소리가 차분하게 울렸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나는 처음으로 평온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도시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 모든 소리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일주일 후 부대로 복귀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대대장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행정반은 임시로 다른 간부가 맡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강태식의 이름이 적힌 명패는 이미 떼어졌고 김성우와 이준호의 자리도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쓰던 책상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다. 부대 게시판에는 새 공문이 붙어 있었다. 강태식 전 대대장 징역형 확정.
김성호 이준호 군법회에 대기 중. 병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문을 읽고 있었고 누군가 작게 잘 됐다라고 중얼거렸다.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어려운 풍경이었다. 권력에 눌려있던 목소리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며 부대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훈련장으로 가는 길, 이병 김민수를 마주쳤다. 그는 멀리서 나를 발견하더니 걸음을 멈추고 경례를 올렸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 없었다. 대신 안도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다. 그 뒷모습을 보며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행정반으로 불려갔을 때 새로 부임한 임시 대대장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령이었다. 얼굴에는 피곤이 묻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가 내민 손을 잡았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악수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앞으로 부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전 대대장실 앞에 멈춰섰다. 자물쇠가 채워진 문 너머로 비어있는 사무실이 보였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만 내려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책상 모서리에는 여전히 쇠파이프가 놓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 없이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옆구리가 순간적으로 욱신거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건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내가 이겨냈다는 증거였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멍은 완전히 사라졌고 입술의 상처도 거의 아물어 있었다. 군복은 단정했고 계급장은 제자리에 있었다. 거기엔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이 서 있었다. 소위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돌아보았다. 행정병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택배 왔습니다. 발신인은 국방부 감찰실입니다. 봉투를 열자 공식 서한과 함께 감사패가 들어 있었다. 용기 있는 신고로 군기 확립에 기여함. 글자가 반듯하게 새겨져 있었다. 감사패를 손에 쥐자 그 가벼운 무게 안에 지난 모든 날들이 느껴졌다. 그건 단순한 상장이 아니라 정의가 작동했다는 증거였다. 저녁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올 때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다. 병영은 고요했고 멀리서 점호 나팔이 울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숙소 문을 열자 침대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이병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짧은 글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덕분에 다시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훈련장 너머 병영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밤이 깊어갔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자랑스럽다, 수진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의 무게는 깊었다.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긴장이 서서히 풀리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꿈을 꿨다. 대대장실 아니었다.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햇살이 쏟아졌다. 훈련장에는 웃는 병사들이 있었고 공기가 맑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실제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기상 나팔이 울리고 병사들이 복도를 지나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얼굴에는 평온함이
계급장 위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에서 마주친 병사들이 경례를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신뢰가 섞여 있었다. 나는 경례를 받으며 걸었다.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에 예전 대대장실 앞을 지나쳤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지나쳤다.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니다. 증거로 한다. 그리고 정의는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다.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 앞에 서서 나는 느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느 조용한 아침이었다. 훈련장 위로 햇살이 비쳤고 병영의 유리창에는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녔다. 멀리서 구호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부대 정문 앞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정복모를 단정히 쓴 모습이었다. 가슴의 별 3개가 아침 햇살에 빛났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례를 올렸다.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한 동작이면 충분했다. 잘했다. 짧은 말이었다. 어머니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고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훈련장으로 돌아오니 병사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다. 맑은 하늘 아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나는 그 앞에 섰다. 숨을 고르게 내쉬며 생각했다. 복수는 분노로 하지 않았다. 정의는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바람이 불었다. 계급장이 햇살에 반짝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